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서드&2 이제 NFC 남부지구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의 복귀를 좀 반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한 2달 동안 이제 자리를 비웠었는데 저희를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는 있는 건 꾸준하게 올리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 개인 사정 때문에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올리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디 도망가건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것만은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애틀랜타 펠컨스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댄 퀸 감독과 함께 이제 제너럴 매니저였던 토마스 디미트로프가 지난 시즌 5연패로 시즌을 출발하면서 동시에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라힌 모리스가 임시 감독 역할을 수행을 했었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새롭게 아서 스미스 감독 그리고 테리 퐁트노 단장을 영입을 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애틀랜타 펠컨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위권에 처진 팀들한테서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감독이나 단장들이 이제 물갈이가 되는. 그래서 일단은 감독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서 스미스라는 분이 새로운 애틀랜타 펠컨스의 감독이 됐는데 이 사람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맷 라플루어가 원래 기존에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는데 그 빈자리를 사실 저는 라플루어보다도 훌륭하게 메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이 테네시 공격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덕분에 펠컨스 감독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스미스의 어떤 코칭 커리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수비나 공격 쪽 이제 한쪽의 어떤 전문가가 되잖아요. 네. 모든 코치들이.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시작을 하면 그 자신의 커리어 끝날 때까지 그 분야를 계속해서 이제 파고들고는 하는데 이 아서 스미스는 커리어 초반에는 수비 쪽에 이제 그 코칭을 하다가 그 이후에 공격 쪽으로 이제 분야를 바꿔서 네. 이제 계속해서 코칭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데릭 헨리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 팀에서 이제 러싱이 사실 없다시피 한 팀으로 건너오게 됐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서 스미스 신인 감독도 이제 현재 펠컨스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팀에는 지금 데릭 헨리 같은 파괴력을 가진 러닝백은 없다. 하지만 이제 여러 명의 러닝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창의적인 러싱 공격을 통해서 이 여러 명이 이제 결국 데릭 헨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년의 펠컨스 공격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아마도 러싱 공격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해 보이고 예. 뭐 이제 러싱 비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플레이 액션 패스의 비중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왜냐면 테네시에서 라이언 테널도 이제 플레이 액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쿼터백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서 스미스가 테네시의 어떤 성공 방식을 펠컨스에 어떻게 잘 적응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테리 퐁트노 신임 단장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뉴올리언즈의 스카우트 역할을 수행을 했던 분이고요. 지난 시즌에 이 단장 보좌 겸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프로퍼스널 그러니까 이제 프로퍼스널 분야에 이제 임원으로 올라섰던 분인데 올 시즌 이제 새롭게 펠컨스의 단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펠컨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의 흑인 단장이라고 해요. 김미진 아나운서가 2003년부터 이 프런트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돼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 팬분들께서는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많고 베테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분의 지금 나이가 1980년생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해도 뭐 42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대학 시절까지 스트롱 세이프티로 선수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프로 커리어를 이제 가지지 않고 바로 이제 프런트로 들어와서 이제 구단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나이는 젊지만 경력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이제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으면서 꾸준히 강팀으로 군림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 바로 퐁트노 단장의 이제 공로도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감독 선임과 단장 선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뭔가를 하겠다기보다 팀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트렌디하고 좀 핫한 사람들을 잘 영입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펠컨스 같은 경우는 세인츠와 또 지구 라이벌 관계고 1년에 2번씩 만나면서 서로를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인츠가 최근에 드래프트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뒀는지 가장 뼈저리게 이제 느꼈을 팀이 이 펠컨스이기 때문에 아마 이 퐁트너 단장을 좀 과감하게 이제 영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선수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관심이 있는 선수 바로 구영애 선수잖아요. 구영애 선수가 지난 시즌에 프로볼에 선정이 되면서 예. 아주 역사적인 시즌을 이제 치렀었고 음. 뭐 아쉽게 올 프로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약을 바탕으로 1년 재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네, 1년 92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은 구영애 선수가 되겠고 올해도 온사이드 킥으로 2를 내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애틀랜타 펠컨스가 경기가 끝날 때쯤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사이드 킥의 기회가 또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포지션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역시 쿼터백 맷 라이언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선수가 팀을 떠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음. 맷 라이언과 계약을 좀 조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당장 올해의 캡 스페이스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이게 결국 내년 내후년으로 이제 부담이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뭐 라이언을 트레이드하거나 내보내면서 리빌딩을 하기에는 지금 라이언에게 묶여 있는 돈이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어쨌든 계약을 다시 재조정을 하면 내년의 펠컨스 그리고 후내년의 펠컨스가 좀 힘을 나누는 느낌이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올해 사실 망했다고 이제 눈 한번 질끈 감고 캡스페이스를 좀 내년이랑 후내년을 생각을 해서 비워놓고 그러고 나서 새로 이제 어쨌든 성적이 안 날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탱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짧고 굵게 올해를 청산하고 멤버들을 바꿔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시즌 캡 스페이스가 또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추측을 좀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지금 맨 라이언 같은 경우엔 6월 1일 이후에 방출이나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데드캡이 이번 시즌과 내년 시즌 합쳐서 6,500만 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팀 어떤 캡 스페이스의 거의 3분의 1 가량을 지금 라이언을 내보내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도저히 지금 라이언을 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퐁트노 신임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수에 대한 제안이라도 들을 용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훌리오 존스 선수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시사를 했거든요. 훌리오 존스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는 이 어떤 선수라도 트레이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치가 있는 선수들을 보내고 그리고 뭐 드래프트 픽이라든지 정말 젊고 유망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뭔가 다시 출발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멘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이 이 퐁트너 단장과 아서 스미스 감독에게 몇 년이나 이제 기다려줄 수 있는지 뭐 네. 이런 인내심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당장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감독과 단장을 선임한 배경 그리고 단장이 최근에 가져가고 있는 행보 그리고 멘트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근본적인 부분부터 리빌딩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 FA나 트레이드로 뭐 큰 움직임을 지금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예. 뭐 그나마 이제 영입한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 펜서스에서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러닝백 마이크 데이비스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시즌에 영입했었던 토드 걸리와는 지금 연장 계약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걸리가 아마 나갈 것이 유력하고 네. 마이크 데이비스 정도를 데려왔다. 그러면은 지금 아직 프레컨스의 뎁스 차트에서 어떤 명확한 넘버원 러닝백은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은 좀 드려야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펠컨스가 갖고 있는 픽으로
러닝백을 데려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러닝백뿐만 아니라 보강해야 되는 포지션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세컨더리에 좀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 세이프티 다몬테 카이지, 그다음에 키아누 닐이 이제 댈러스로 떠났고 네. 리카르도 앨런은 또 방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많은 자리가 비어 있고 패트리어츠와 라이언스에서 뛰었던 듀론 하몬이나 레이더스에서 뛰었던 에릭 해리스 등을 영입하기는 했지만 뭐 양과 질 모두에서 뭐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는 펠컨스입니다. 네. 뭐 코너백 AJ 터렐 선수가 지난 시즌에 리그에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탑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터렐 혼자서 뭐 모든 패싱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펠컨스가 이제 수비 쪽에 좀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일단 드래프트 4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높은 픽인데 이게 지금 쿼터백을 뽑기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뭐 타이트엔드 뭐 카일 피츠 뭐 이런 선수를 뽑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쿼터백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예상이더라고요. 일단 지난 시즌에 사실 애런 로저스가 여전히 건재함에도 조던 러브를 뽑으면서 불을 당기긴 했지만 그건 애런 로저스니까 가능했던 거고 멜 라이언 선수를 생각을 한다면 쿼터백을 지명을 하는 것이 멜 라이언의 어떤 의지를 꺾어놓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쿼터백을 안 뽑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많이 했었고 지난 시즌 그린베이도 아니 조던 러브를 뽑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쿼터백은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펠컨스가 어떤 선수를 뽑을지 아니면 이제 드래프트 픽을 내주고 이제 더 많은 이제 드래프트 픽을 얻기 위한 좀 무브를 할 것인지 네. 뭐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이제 펠컨스는 좀 리빌딩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펠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얘기를 해볼 팀은 캐롤라이나 팬서스입니다. 지난 시즌 이제 멜룰 감독 체제 하에서 첫 시즌을 보냈던 팬서스였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루크 키클리가 은퇴를 했고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중반에 이제 캔자스시티전에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즌 첫 2경기 그리고 캔자스시티전 총 3경기밖에 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5승 11패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내용이 그렇게까지 나빴냐? 그건 또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패배를 했던 경기가 11경기였는데 그 11경기 중에 원포지션 게임으로 진 경기가 총 8경기였어요. 거기다가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뛰었던 경기가 캔자스시티전인데 그 경기에서 33대 31 2점 차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패배로 찍힌 건 똑같습니다만 상대가 캔자스시티였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2점 차면 상당히 선방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한 끗이 부족했지만 이게 다 어쨌든 숫자로 찍힐 때는 5승 11패로 찍히는 거지만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글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안 났지만 너무 과감한 무브를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팬서스 구단 내의 평가는 김민준 아나운서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이제 쿼터백에 손을 댔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팬분들께서 뉴스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뉴욕 제츠에 있던 샘 다널드를 트레이드로 영입했다는 것이 이 팬서스의 오프 시즌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예, 샘 다널드가 이제 제츠에서 트레이드로 건너왔습니다. 2021년 드래프트 6라운드 전체 226번 픽 그리고 22년 드래프트 2라운드 픽, 4라운드 픽 이 3개 픽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글쎄요. 1라운드 전체 3번 픽을 3년 동안 묵히면 2라운드, 4라운드, 6라운드 3장으로 변하는 마법이 펼쳐진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팬서스가 뭘 보고 데려왔을까요? 샘 다널드를. 말씀해주신 대로 다널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뭐 다널드의 성적을 보면 모두가 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널드의 제츠 커리어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3년 동안 38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패스 성공률이 60%가 되지 않고 예. 연평균 3,000 패싱 야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패싱 앱이 어떤 리그의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네.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15개의 터치다운 굉장히 적죠. 예.
그런데 인터셉션이 연평균 13개입니다. 그러니까 음. 거의 1대1에 가까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이미스 윈스턴이 30-30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놀렸는데 이거는 15-13이면 거의 좀 경기를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승패도 13승 25패. 음. 그러니까 다놀드의 기록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 한 번도 16경기를 모두 치른 시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음. 매 시즌마다 3경기 혹은 4경기씩 꾸준히 결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다놀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좀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샘 다놀드 우리는 뭔가 이 선수를 갱생시킬 수 있다.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또 트레이드로 데려온 걸 거잖아요. 글쎄요. 많은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굳이? 사실 이제 이 테디 브리지워터 선수가 잘하진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잘하진 못했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팀 동료들만 받쳐주면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을 할 수 있는 선수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샘 다놀드가 브리지워터만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김민준 아나운서가 펜서스가 도대체 뭘 보고 다놀드를 데려왔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대한 저도 한번 답을 이제 해보면 예. 일단 제츠에서 제대로 된 코칭이나 동료들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 그러니까 다놀드가 문제가 아니라 제츠가 문제였다는 어떤 생각. 그것도 맞죠. 네. 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제 브리지워터와 다놀드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다놀드가 아직 루키 계약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4년 차기 때문에 뭐 한번 써보고 이제 영 아니다 싶으면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브리지워터보다 적어도 지금은 이제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복권을 긁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영입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 정도 한번 대답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복권을 긋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올해 6라운드 그리고 내년 2라운드, 4라운드 픽이잖아요. 그 셋 다 쿼터백을 뽑아도 그 중에 하나는 샘 다놀드보다 잘하는 선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2라운드 픽으로 뽑은 쿼터백이면 그래도 다놀드보다는 괜찮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이번 드래프트에서 펜서스가 8번인가 9번 픽을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꽤 높은 픽에서 또 쿼터백을 뽑을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펜서스가 이제 만약에 다놀드를 갱생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구단, 단장, 감독이 받는 어떤 프레셔, 어떤 그들에게 돌아가는 비난의 화살은 꽤 아플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어쨌든 이 샘 다놀드를 제치해서 데려온 캐롤라이나 팬서스인데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테디 브리지워터의 트레이드 기사가 떴습니다. 덴버 브론코스로 이제 네. 트레이드가 됐고 대가는 6라운드 픽 한 장 그리고 이제 약간의 연봉 보조를 펜서스가 하는 조건으로 이제 브리지워터가 덴버로 이제 새 둥지를 틀게 됐어요. 네, 3년 6,3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었고 일단 1년을 썼습니다. 2년 계약이 남아 있는데 연봉 700만 달러를 보조를 해주고 6라운드 픽을 받아왔다. 사실 이거는 좀 떠넘겼다라고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브리지워터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이 펜서스 구단 내부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다놀드가 브리지워터보다 잘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놀드와 브리지워터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2018 시즌을 앞두고 브리지워터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방출된 이후에 네. 제츠에 이제 합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트레이닝 기간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츠가 이제 전체 3번 픽으로 다놀드를 뽑으면서 브리지워터의 어떤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브리지워터를 세인츠로 이제 트레이드를 시키면서 한번 좀 밀려나는 이제 서름을 겪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돌고 돌아서 이제 브리지워터는 펜서스에서 나름 1년 주전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또다시 다놀드에게 밀려서 또 다른 팀으로 가게 되는 그런 좀 불운을 겪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의 저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브릿지 워터니까 브릿지 쿼터백이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 이름에 뭐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릿지 워터가 브론코스로 트레이드가 돼서 갔습니다. 아, 참 짜네요. 그래서 덴버에서는 좀 잘해서 주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어떤 얘기를 적어왔냐면 브리지워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톰 브레디 때문에 내가 2번이나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것 같다. 왜 하필 샘 다놀드냐? 그렇죠. 사실 이 프로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브리지워터가 보여준 것이 사실 더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물론 지금 더 나이가 많고 지금 좀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제 브리지워터 입지를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에서 보여줬던 거를 감안하면 브리지워터가 사실 다놀드에게 지금 밀릴 그거는 아닌데. 아, 저는 세인츠에서 그 드류 브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5경기인가 못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브리지워터가 5경기 모두 나와가지고 5연승을 네. 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샘 다놀드가 들어가서 5연승을 할 수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때 당시 세인츠가 강했습니다. 근데 샘 다놀드가 그걸 할 수 있었을 것이냐?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브리지워터가 좀 이제 2021 시즌에는 이제 좀 심기일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거기도 지금 드류락이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브리지워터가 지금 명확하게 주전일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덴버의 트레이닝 캠프에 가서 뭐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새롭게 단장으로 합류하게 된 스캇 피터러가 이제 이 딜을 성사를 시켰는데 이분이 이제 뉴욕 자이언츠에서 스카우터로 이제 이 프런트 오피스 생활을 시작을 해서 2001년부터는 이제 시애틀 시옥스에서 프런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시옥스의 풋볼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분은 되게 이력이 특이해요. 대학 시절에 이제 야구와 풋볼을 병행을 하다가 야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 산하의 마이너 팀에서 뛰다가 어깨를 다쳐서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뒀는데 보통 그러면 야구판에서 이제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풋볼판으로 돌아왔어요. 예.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기 좀 애매하지만 야구를 하다가 이제 풋볼판으로 건너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종목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제 어떤 혁신적인 뭐 커리어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펜서스에 오자마자 또 어떤 모든 사람들이 약간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의사결정을 한번 했어요. 예. 근데 결국 결과로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엠스프에서 처음에 메이저리그 계약할 때만 해도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나니까 이 중계권 계약을 맺은 선배는 와 신의 한 수 이런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안 갔으면 이거는 정말 역대급 망한 계약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결과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새로 오게 된 피터러 단장이 결과로 좀 증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포지션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와이드 리시버 커티스 세뮤얼이 워싱턴 풋볼팀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시애틀에 있던 데이빗 무어를 영입하면서 일단 채우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선수의 커리어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커티스 세뮤얼이 조금 더 보여준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다운그레이드가 있어 보이고 결국 펜서스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에 사실상 없다시피 했던 맥카프리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지난 시즌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건 2019 시즌의 혹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투수들도 정말 많은 이닝 던지고 공 많이 던지면 분명 탈이 나잖아요. 이게 토미존으로 오든지 어깨에 부상을 당한다든지 결국 이제 그런 부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케이스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공격 시작했다고 하면 크리스찬 맥카프리였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맥카프리의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19 시즌에 러싱 시도 그다음에 이제 패스 캐치를 해서 뭐 달려 나간 거 이게 두 가지를 합치면 400번이 넘었다 그래요. 한 시즌에. 네. 그러니까 최소한 히트만 400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맥카프리가
뭐 그만큼 19시즌에 혹사를 당했고 결국 그것이 20시즌에 좀 계속된 부상으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맥카프리 입장에서는 한 시즌 좀 쉬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충분한 휴식을 갖고 좀 몸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네. 그래서 21시즌의 맥카프리의 어떤 활약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캐롤라이나 팬서스 같은 경우에는 오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샘 다놀드를 데리고 왔잖아요. 샘 다놀드 선수가 제츠에서 오라인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부상도 많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유령을 봤다라는 얘기도 했을 만큼 수비진에게 시달리는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포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포텐을 보여줄 기회라도 잡으려면 오라인이 탄탄하게 형성이 돼야 되고 사실상 패싱으로 일낼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중심인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오라인을 보강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라이트태글 테일러 모튼을 프랜차이즈 태그로 1년 묶었다? 저는 이건 잘했다고 봐요. 근데 캠 어빙이랑 팻 엘플라인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이게 딱히 좋은 영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주전급은 아니다. 뭐 이런 평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을 좀 더 영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좋은 오라인 선수를 최소한 하나 못해도 둘은 뽑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펜서스가 지난 드래프트에서 모든 픽을 수비 선수에게 투자하는 굉장히 과감하고 혁신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오라인에는 이제 투자를 못했는데 내일 있을 그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수비에서는 다쿠안 존스, 하산 레딕, 덴젤 페리먼, 그리고 이제 코너백 에이제 보우에까지 나름 이제 보강을 했었던 펜서스인데 좀 수비로 일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비진에 좀 힘을 보태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산 레딕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카디널스에서 조금 이제 포텐이 터질 수 있겠다는 이제 나름 조짐을 보여줬고. 이제 차저스에 있던 라인베커 덴젤 페리먼을 계약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AJ 보우에를 계약을 했는데 이 AJ 보우에 같은 경우는 사실 잭슨빌 시절에는 제일런 램지와 함께 뭐 리그에서 탑을 다투는 뭐 그런 좋은 코너백이기는 했지만 네.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부상과 부진 때문에 사실 좀 현재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 덴버로 이적을 했지만 그 경기력 향상 금지 약물 복용이 이제 적발이 되면서 시즌 후반에 징계를 받았고 아직 그 징계가 2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펜서스로 이적하기는 했지만 3주 차에나 이제 데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AJ 보우의 영입은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야금야금 수비 선수까지 긁어모은 캐롤라이나 팬서스인데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샘 다놀드가 얼마나 해줄 것인가 그리고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얼마나 건강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이제 이번 시즌 운명을 맡겨야 하는 펜서스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까지 살펴봤는데 정규 시즌 성적대로라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슈퍼볼 우승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인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시즌 디비전 라이벌들에게 전경기 수입을 달성하면서 4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를 했었던 세인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서 디비전 라운드에서 템파베이를 만나요. 근데 템파베이에게 패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던 세인츠였습니다. 사실 이제 세인츠의 이 포스트 시즌 울렁증이 지난 시즌에도 계속됐는데 올해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포스트 시즌 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인츠는 역시 드류 브리스의 시대가 끝났다는 점을 먼저 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브리스라고 하면은 당연히 명예전당 첫 턴에 거의 만장일치로 들어갈 것이 이제 예약된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커리어를 정리한다는 것이 조금 이제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아주 그런 위대한 선수인데 뭐 그래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네. 13번의 프로볼 그리고 2009 시즌의 슈퍼볼 그리고 그 시즌 슈퍼볼의 MVP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NFL 역대 최다 패싱 야드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유일하게 8만 야드를 돌파한 선수가 바로 이 브리스예요. 네. 사실 이 기록은 21시즌의 톰 브레디에 의해서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브레디가 7만 9천 야드 정도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 시즌 뭐 큰 부상 없이 뛴다면 뭐 한 3, 4천 야드는 당연히 해주는 선수니까 예. 뭐 브리스가
현재 1위기는 하지만 아마 곧 그 자리에서 내려올 거기는 하다.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드려야겠어요. 네. 그 경기를 이제 1위로 올라서는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벌써 이제 은퇴도 하고 그 기록이 또 깨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참 중계를 못한 지도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15년 동안 세인츠의 주전 쿼터백이었던 드류 브리스였고 20년 동안 이제 커리어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브리스는 이제 NBC에서 썬데이 나잇 풋볼의 해설자가 될 거라고 하죠. 일단은 1년 정도 레드 셔츠를 입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스튜디오 패널 등으로 좀 활약을 하면서 방송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뭐 적응을 하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슈퍼볼을 끝으로 아마 크리스 콜린스워스가 좀 은퇴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알 마이클스 캐스터도 이제 네. 같이 은퇴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22 시즌부터 이제 우리가 썬데이 나잇 풋볼에서 이 드류 브리스의 목소리를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워낙 이 토니 로모 해설자가 좋은 해설을 보여주면서 정말 센세이션한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류 브리스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더 높아지는데 또 방송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 브리스의 활약도 좀 팬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브리스가 떠난 세인츠의 주전 쿼터백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게 세인츠의 오프시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내부적으로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뒤쳐져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외부로 공표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올타임 넘버원 패싱 야드 리더 기록을 갖고 있는 드류 브리스 선수의 빈자리를 어떤 선수여도 완벽하게 메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경기를 보면서 이제 비슷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세인츠도 아마 좀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세인츠 현재 상황을 보면 제이미스 윈스턴과 1년 연장 계약을 하면서 이제 앉혀놨고, 테이섬 힐과는 이제 아직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좀 치열한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제 드류 브리스 선수가 은퇴를 하는 경기에서 이제 너의 팀이다라고 제이미스 윈스턴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제이미스 윈스턴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팀의 후계자는 테이섬 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 중간에 브리스가 부상에 당해서 몇 경기 이탈을 했을 때 네. 주전으로 나섰던 것은 윈스턴이 아니라 테이섬 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 후계자 구도에서 테이섬 힐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좀 팬들의 인식이었는데 그런데 그 브리스의 마지막 말이 좀 많은 사람들을 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세인츠가 공격에서 테이섬 힐을 스위스아미 나이프로 썼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테이섬 힐이 주전으로 나서면 그걸 대신해줄 선수가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좋은 그림은 두 선수가 스냅을 나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인츠의 기존 공격 스킴과도 좀 잘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이미스 윈스턴이 주전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은 또 이제 턴오버, 인터셉션 걱정을 좀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윈스턴의 최근 인터뷰를 살펴보면 자신은 어떤 리스키한 패스들을 좀 배제하고 게임 매니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하지만 팀에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를 한다면 자신은 프로페셔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저는 건방진 멘트라고 생각해요. 리스키한 플레이를 본인이 좋아하고, 물론 에리언스 감독도 롱패스를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맞아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나왔겠습니다만 그렇게 본인이 스타일을 가져갔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역대 최초 30개 이상의 인터셉션을 기록한 선수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 조금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게임 매니저 역할을 좋아하지 않지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어떤 쿼터백한테 가도 너 게임 매니저 역할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그걸 좋아하는 쿼터백 단 한 명도 없을걸요. 하지만 본인이 캐파가 있잖아요. 당장 그래요.
저한테 너 월드 시리즈 7천 중계할래? 아, 하고 싶죠. 하고 싶은 거랑 별개로 제가 그걸 잘 해낼 수 있느냐? 저는 그거엔 자신이 아직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게임 매니저 역할을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럼에도 팀이 요구하는 건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터뷰를 프로페셔널하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프로페셔널한 인터뷰라면 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내가 다 하겠다. 게임 매니저 역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멘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인터뷰부터 프로페셔널하지 않은데 프로페셔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네. 뭐 어쨌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인터뷰였다. 이렇게 좀 전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테이서미를 주전 쿼터백으로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것 또한 또 몇 가지 리스키한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지난 시즌에 테이서밀이 주전으로 나와서 몇 경기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맞지만 한 시즌 풀타임으로 뛰어본 경험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경험 있는 신입사원 누구나 뽑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경험이 있는 신입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너도 나도 경험 있는 사람 찾으면 내 경험은 어디 가서 쌓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유병재 씨가 했던 네, 얘기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서 밀 선수가 물론 경험이 부족하지만 경기를 내보내야 경험이 쌓이지, 경험이 없다고 경기를 안 내보낼 거면 이 선수랑 계약은 왜 했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김민재 선수가 지적하신 대로 스위스아미 나이프 테이서밀이 없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테이서밀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잘하는 것 때문에 어떤 자신이 주전 쿼터백이 되는데 오히려 좀 장애물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결국 너무 뛰어난 스위스아미 나이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어떤 선수가 주전 쿼터백 롤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드리브리스의 빈자리는 메워지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감안을 하고 시즌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세인츠가 지금 어마어마한 샐러리를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선수를 방출도 하고 내보내고 트레이드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캡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안달하는 중인데, 지금 현재 스포트랙 기준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금 데드캡이 2278만 5673달러입니다. 근데 여기 드류 브리스의 캡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 브리스가 은퇴를 하면서 원래 2,500만 달러의 연봉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봉을 최저 연봉인 107만 5천 달러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2,400만 달러 정도가 클리어가 됐어요. 그나마 이 브리스가 계약을 조정해 줬기 때문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거의 5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데드머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팀이 거의 운영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브리스의 계약을 조정을 했음에도 여전히 데드머니가 많습니다. 지금 데드머니가 32개 팀 중 리그 5위예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 시즌 시작 단계에서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1억 1,100만 달러의 캡 스페이스를 오버한 상태로 시작을 했었다. 네. 근데 이제 이 1억 달러를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해놓은 기사가 있었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브리스의 은퇴로 2,400만 불 정도를 아꼈고, 네. 이제 방출과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좀 고액 연봉자들을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3,500만 불을 아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선수들과의 계약 내용을 수정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맷 라이언처럼 이제 연봉을 뒤로 미룬 거죠. 네. 그래서 그 지불 시점을 2월한 것이 무려 5,200만 불. 사실 이게 보면 내년의 세인츠, 후내년의 세인츠한테 힘을 빌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올 시즌 세인츠는 플레이오프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어찌 셀러리 캡을 맞추기는 했는데, 뭐 내년 시즌 또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네. 앞으로 몇 년간은 또 오프 시즌 시작하자마자 항상 이 캡 스페이스 때문에 세인츠는 좀 골머리를 앓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에도 세인츠가 계속 이런 캡 문제가 있고 브리스의 나이가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두 번째 우승을 꼭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했었는데, 네. 결국 큰 경기마다 뭐 불은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제 퍼포먼스의 저조함 이런 것들이 섞여지면서 결국에는 두 번째 우승을 하지 못하고 브리스를 떠나 보냈단 그렇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이 빚더미들을 처리하는 이제 일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 사실상의 파산 상태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간 선수들의 명단을 좀 보면 코너백 제노리스 젠킨스 나갔고요. 그리고 임매뉴얼 샌더스도 떠나 보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말콤 브라운, 셸든 랭킨스 이런 선수들이 떠나갔는데 이 공백도 메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좋은 선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팀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약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만한 팀이거든요. 근데 이 팀이 내년, 후내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민윤 아나운서가 이제 언급을 안 하신 선수들 중에서도 제러드 쿡이나 트레이 핸드릭슨, 네. 권 알렉산더 이런 선수들도 맞아요. 지금 팀을 떠났어요. 그래서 공수에서 정말 핵심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좀 전력 약화가 좀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캡이 없으니까 이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TV 빨간 딱지 붙었다고 조그만 TV를 지금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좌가 막혔으니까. 계좌가 동결됐어요. 뭐 그런 뭐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당장 내년 시즌이 끝나면 또 핵심 선수들 FA가 많이 돼요. 네. 당장 넘버 1, 2 쿼터백인 제미스 윈스턴과 테이서 밀이 FA가 되고 그 다음에 양쪽 태클인 램칙, 암스테드 그 다음에 넘버 1 코너백 마션 레티모어 이런 선수들 지금 모두 FA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을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잡고 싶다? 그럼 연 1,500에서 2천만 불은 또 줘야 되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 지금 다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잡을 돈은 없고 지금 세인츠가 점점 더 좀 말씀해주신 대로 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여러 가지 트레이드를 통해서 높은 픽으로 올라가서 정말 알짜 드래프트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세인츠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알짜 드래프트 픽도 좋았지만 결국은 여러 픽으로 많은 선수들을 좀 뽑아서 팀의 미래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에서 세인츠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제는 좀 뎁스를 채우고 이제 루키 계약의 싼 선수들로 좀 팀을 대폭 물갈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좀 지난 시즌처럼 너무 무리한 트레이드 픽업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포스트 브리스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밝아 보이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2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성공적인 시즌을 달렸던 템파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시즌 이제 13주차 바이위크 이후에 4연승 달리면서 결국 그 기세를 슈퍼볼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인데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의 시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래디를 영입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그게 바로 1년 만에 슈퍼볼 우승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선뜻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브래디와 아이들이 그것을 바로 해냈다는 생각이고 이제 오프 시즌 이야기를 해보면 템파베이 단장과 구단은 참 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NFC 남부지구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세인츠는 브리스가 떠났고 1억 달러가 넘는 지금 캡스페이스를 줄여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펜서스는 주전 쿼터백을 바꿔야 되는 상황. 네. 그다음에 펠컨스는 새로운 단장과 감독을 선임하고 맷 라이언이나 훌리오 존스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들의 어떤 많은 연봉이 좀 짓눌리는 상황. 네.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템파베이는 그냥 기존 선수들과 재계약만 맺으면 되는 좀 굉장히 이지한 어떤 오프 시즌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걸 잘 해냈어요. 네. 그것이 가능했던 게 이제 탐 브레이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난 시즌에 사실 템파베이가 좋은 팀이 될 것이다라고는 다들 생각을 했었지만 슈퍼볼 우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처럼 사실 지난 시즌에 합류했던 선수들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좋은 팀이 되겠지만 슈퍼볼은 쉽지만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팀에 합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톰 브레이디가 오면서 우리가 포스트 시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지라고는 생각했겠지만 사실 시즌 초반 출발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브레이디가 와도 안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을 거고 그게 시즌 후반 가면서 손발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게 자신감으로 바뀌면서 결국 이제 슈퍼볼 우승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선수들이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되네. 그리고 저희가 그 스포츠 중계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승도 해본 팀이 잘하고 해본 선수가 잘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에 우승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이 멤버 그대로 가면 또 우승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분명 다들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더 쉽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톰 브레디와 1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브레디가 2022 시즌까지 템파베이 소속으로 아마 선수 생활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셀러리 캡도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도 쪼개가지고 2022 시즌이 넘어가는 3년 4년까지 쭉 계약을 나눠서 셀러리 캡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게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셀러리 캡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비타베아와 5년차 옵션을 실행을 했고 네. 그다음에 크리스 가딘에게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FA였는데 이 대다수 핵심 선수들과 모두 재계약을 했어요. 명단을 읽어드리면 샤킬 베르 4년 7,200만 그리고 라번트 데이비드 2년 2,500만 은다무 콩수 1년 900만 그롱크가 1년 800만 계약을 맺었고요. 키커 라이언 서컵이 3년 1,200만 달러 그리고 레너드 포넷이 1년 325만 달러 안토니 브라운 역시 최근에 1년 625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시내티에 뛰었던 지오바니 버나드 선수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명만 더 얘기를 하면 레프트 태클 도노반 스미스와도 2년 계약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라본테 데이빗과 샤킬 베렛은 이제 장기 계약을 했지만 예. 도노반 스미스가 2년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1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도 큰 재정적인 지출 그다음에 아주 리스키한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력을 유지를 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해피한 오프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 뭐 슈퍼볼을 향해서 전력을 다한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오프 시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신 지오바니 버나드 같은 경우는 또 듀얼 스렛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좀 러닝백진에 좀 다양성을 추가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레너드 포넷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서 좀 탐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템파베이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한 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레너드 포넷이 템파베이 생활에 만족을 하고 또 톰 브레디와 뛰는 것에 아주 만족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템파베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100만 달러 더 받는 것보다 반지 하나 더 얻는 게 큰 이득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과 재계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가 사실 이제 성폭행 이슈 때문에 여러 팀들이 이제 계약을 하기를 꺼려했었고 그리고 템파베이에도 처음에는 이제 오고 싶어 했지만 그리고 톰 브레이디 선수도 데리고 오고 싶어 했지만 못 왔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리그 중반에 이제 영입이 됐었던 거였고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트레이너를 성폭행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그 트레이너가 이제 개인 체육관을 열기 위해서 안토니 브라운에게 돈을 좀 투자를 해달라, 돈을 좀 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토니 브라운이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 고소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토니오 브라운이 다른 분야에서 워낙 기행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쳤기 때문에 네. 성폭행 이슈도 아마 브라운이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처럼.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좀 브라운이 억울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억울함을 이제 벗은 그런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가 필드 위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지구내 적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제 세인츠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즌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모두 스윕승을 거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게 버커니어스의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펜서스는 주전 쿼터백을 바꾸기는 했지만 썩 믿음이 가지 않고 예. 세인츠는 브리스가 떠난 이후에 과도기가 좀 불가피해 보이고
그다음에 애틀랜타 펠컨스도 뭐 좋은 감독 단장을 데려왔다고는 했지만 맷 라이언이 이제 조금씩 계속 하향세에 있고 이제 특히 수비 쪽에 좀 구멍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 내에서 템파베이에 이렇다 할 적수를 찾는 것은 좀 음. 어려워 보인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벅스가 좀 지구 우승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슈퍼볼 2연패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올 시즌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NFC 컨퍼런스 전체로 한번 좀 확장을 해보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더라도 스케줄 면에서 템파베이가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 가지 요소로 좀 살펴보면 네.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 라이벌들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6경기에서 높은 승수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일단 이게 있고 지난 시즌에 벅스가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정규리그에선 지구 2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구의 2위 팀들과 더 많이 붙을 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램스, 베어스, 콜츠를 만날 예정인데 예. 물론 램스나 뭐 콜츠가 좀 까다로운 팀이기는 하지만 뭐 1위를 한 팀들보다는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3년 주기로 NFC에서 한 지구, 4년 주기로 AFC 한 지구를 만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지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이제 스케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운 좋게도 좀 NFC 이스트, AFC 이스트 팀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사실 AFC 이스트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버펄로 빌스 빼곤 다 약팀으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뭐 마이애미 정도가 조금 다크호스.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팀은 조금 지금 전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NFC 이스트는 사실 지금 버팔로 빌스나 마이애미 돌핀스 정도의 전력을 갖춘 팀이 없다고 없죠? 네. 봐야 될까요? 뭐 프레스캇이 온전하게 돌아온다면 뭐 조금 댈러스 달라지긴 정도. 하겠죠. 네. 네. 하지만 뭐 지금 템파베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템파베이가 정규리그에서 굉장히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NFC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잡고 이제 유리한 바이위크를 이제 가지고 뭐 슈퍼볼까지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뭐 조금 이제 섣부르지만 뭐 네. 그런 예측을 하는 것도 그렇게 뭐 비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쪽으로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리면 패트리어츠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패로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톰 브레이디와 빌 벨리책이 팍스보로에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만난다. 첫 경기죠. 네. 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 뭐 저희가 나중에 스케줄 때 또 언급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일방적인 학살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NFC 남부지구에 속한 네 팀의 이 오프 시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재 목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이제 드래프트입니다. 드래프트에서 이제 어떤 선수들이 픽이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저는 아쉽게도 이제 내일 아침에 중계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속상하네요.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드래프트 얘기를 잠깐 했지만 뭐 각자 생각하는 좀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저는 일단 그 샌프란시스코 49너스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3번 픽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만한 대가를 주고 뽑을 만한 선수가 있느냐에 대한 또 반대 여론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런데 존 린치 단장과 칼 셰넌 감독이 어떤 선수를 뽑아서 이 어떤 팬들의 좀 들끓는 여론에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짤이 인터넷에 돌았어요. 백 존스가 시가를 피고 있고 린치 단장 그리고 칼 셰넌 감독이 한 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아마 맥 존스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뭐 현재 그렇겠죠? 예상인 것 예.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재밌는 짤이었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즈만 위원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드래프트 픽의 교환이 거의 없었다. 트레이드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올 시즌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은 딱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이제 이 확장돼 나가기 시작할 때여서 컴바인은 했지만 프로데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도 원래 생각했던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살펴보지 못했던 선수들에 대해 픽을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었고, 근데 올해는 이 컴바인은 없었지만 프로데이는 각 팀에서 다 감독들, 스카우트들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는 지난 시즌보다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실제로 드래프트 픽 교환이 벌써부터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긴박한 어떤 라이브 상황 속에서 뭐 구단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 픽 트레이드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의 백미는 구델 커미셔너가 나왔을 때 야유가 터지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을 제가 라이브로 보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그 영화 제목처럼 드래프트 데이입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에 1라운드, 토요일에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일요일에 4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이어지는데 이 3일간의 대장정 많은 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드래프트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